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136년 역사의 전통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개 신문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뉴스의 파급력은 상당한데요. 종이신문의 암울한 미래를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온라인 저널리즘 전문가인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디지털 전략부 기자에게 상세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순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하면 미국의 대표 신문 아닙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의 가치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죠. 예, 그 162년 역사의 뉴욕타임스와 함께 그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입니다. 네. 특히 그 워싱턴 포스트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을 터뜨려 가지고 네. 미국 정가를 그야말로 호령하는 매체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는 대형 어떤 그 저널리즘의 어떤 역사를 쓴 매체로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미국 언론의 전설 또는 뭐 신화를 품은 매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권위,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최근에는 뭐 구독 부수도 감소하고 2008년 이후에는 또 크고 작은 그 적자도 이어졌지만 그 미국 신문 업계 또는 그 미국 독자들 사이에는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향수가 아직 강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워싱턴 포스트를 집어삼킨 네.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뉴미디어 부문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도 있지만 네. 이 베조스 같은 인물은 정말로 그 단돈 $300를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억만장자가 됐는데요. 그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을 1995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창업 20년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닷컴은 전자책을 포함해서 옷,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이 글로벌 플랫폼 쇼핑몰을 가지면서 그 뉴미디어 부문의 어떤 리더로서 입지를 굳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단한 추진력과 해안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포브스지가 2003년, 2004년에는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할 만큼 경영 수완도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억만장자가 아니라 뭐 조만장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수년간의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해서 베조스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수년간의 경영난, 뭐 짐작은 됩니다만은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럼 비단 워싱턴 포스트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래도록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유료 적자 규모가 크고 작게 굉장히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광고 매출 감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뉴미디어 쪽 또 교육 사업 쪽 이런 부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영업이익은 거뒀지만 신문 광고 매출의 감소나 구독자 이탈 부분에 손실을 메꿀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고요. 결국 작년 손실만 한 600억 원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도 7년 전보다 한 4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수년 동안에 몇 차례 정리해고도 했고요. 또 본사 사옥도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산업용 보일러 제품 사업까지 손을 대기도 했어요. 그런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유료화 사업도 했지만 아직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조스가 이런 워싱턴 포스트 인수를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보다는 비영리 기관에 기부한 것 아니냐는 어떤 평가절하도 있을 정도로 워싱턴 포스트를 사업적으로 보는 관점은 극히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기부라는 차원에서 네. 이게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좋은 언론을 네. 이게 돈 많은 베조스가 사서 네. 뭐 저기 돈 줄 테니까 망하지 않고 운영해 봐라. 뭐 그런 뜻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의도는 없는 건가요? 결국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조스 입장에서 보면 네. 우선 미래를 위한 투자적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디나 사업하는 사람 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만한 영향력 있는 매체를 가짐으로써 좀 보호할 수 있는 사업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성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워낙 전통 매체가 위험하고 힘든데 왜 투자를 했느냐? 그것이 미래적인 투자적 관점이 과연 있겠는가? 이 부분일 건데요. 결국 베조스가 갖고 있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뭘 추진할 건가, 이 베조스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콘텐츠 유통 사업에도 손을 더 댈 것으로 본다면, 워싱턴 포스트가 만드는 그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유통 사업에 더 확장할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베조스가 올해 초에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또 매체도 $500만 정도, 55억 원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가진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저기 뉴스를 사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워싱턴 포스트는 뭐 그레이엄 가문에서 지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사주보다는 공정한 보도로 그 성과를 올린 그런 매체인데요. 베조스 같은 부자가 인수하면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미국의 보통의 권위지들은 사실 공정보도의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그렇지만 또 선거 때에는 또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또, 관례도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도 그래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파행은 거의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어떤 권위지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는데요. 베조스의 인수 이후에 이러한 워싱턴 포스트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베조스가 인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저널리즘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제 메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베조스 역시도 워싱턴 포스트의 입지가 훼손될 경우에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도 유익하지 않을 거라고 볼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신구 미디어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볼 여지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야 항상 한국 언론의 못된 버릇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네요. 예, 한번 지켜볼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비해서 뉴욕 타임스는 이제 나름대로 유료회의도 성공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만큼 완전히 이제 맛이 가진 않았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다른 미국의 유력한 언론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해외 유력 매체들이 지금 신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손을 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뉴스 유료화고요.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스는 유료 독자가 70만 명이 넘는 등의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어떤
매출 감소 부분이랄지 구독자 이탈이랄지 하는 그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위기 국면을 타개할 정도로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뉴스 유료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지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랄지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세계의 경제지들이 약간의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되고 있는 전통 매체들이 새롭게 손을댄 사업 중에서 아직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신문 기업의 새로운 희망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 유료화도 그렇고 모바일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뉴욕타임스 같은 어떤 그 퀄리티 저널리즘이 반드시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문 기업들이 갖는 고민은 투자를 한들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심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력한 해외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네. 한국은 과연 네. 무풍지대냐? 네. 그 부분에서 좀 개략해 주시죠. 예, 일단 한국 신문 기업들은 아직 경영난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호소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상이 아주 심하죠. 한국일보 사태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요. 또 언론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2000년 이후에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종사자들은 굉장히 그 노동 강도에서부터 열악한 임금 등등의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광고나 열독률, 구독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은 급성장하면서 대체제도 많아지고, 그런 반면에 구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언스들은 국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뉴스 부분에 지불 의사를 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단히 진퇴양난의 상황이고요.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한국 전통 매체도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필사에 시한폭탄에 시계가 째깍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참 불행한 것이고 어떻게든 극복이 돼야 될 문제지만은 한국 언론의 그 퇴행적인 태도를 보면은 좀 빨리 폭탄이 터졌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자, 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네. 온라인 유료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과연 온라인 유료화가 가능할지 네네. 한번 최준순 기자께서 조선일보에 한번 충고 어드바이스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일부 언론사들이 이제 하반기 중에 뉴스 유료화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뉴스 유료화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거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제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그렇고 과연 되겠느냐, 반신반의하는 그 전망이 지배적이죠. 왜 안 되겠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뉴스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가치, 그러니까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또 특히 신뢰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특정 언론사의 콘텐츠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굳이 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독자와의 관계 모델도, 즉 충성도 강한 독자층도 엷은 이 상황에서 뉴스 유료화는 대단히 무모한 도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는 실험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점검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시행을 해볼 수도 있는 그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독자들이 과연 언론사 뉴스에서 바라는 것이 뭔가, 과연 저널리즘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성찰과 개혁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측면부터 우선 고민을 하고 독자 관계를 개선하고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이는 내부 혁신이 먼저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공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온라인 유리화는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저기 포털 가면은 뉴스들이 그냥 천지빛깔이로 깔려 있는데 네네. 뭐 하려고 조선일보 돈 주고 보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지불 의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제들이 많은 가운데 아무리 유력지들이 뉴스를 지불 장벽을 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구매할 의사가 생기겠는가? 또 특정 매체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기사로 온라인 유료화에 성공했듯이 네. 우리나라도 경제 신문들이 온라인 유료화를 한다면은 네네. 혹시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결국 이제 뉴스 콘텐츠가 유료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뉴스를 구매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지식과 정보 또는 그 정보를 유익함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느냐는 건데 결국 그 점에서 경제지는 확실히 시장에 근접해 있는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랄지 금융이랄지 이런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요. 국내 경제지들은 콘텐츠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기업적 관점보다는 좀 더 수용자 관점에서 조망을 한다거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좀 더 본다든지 하는 식의 좀 더 그 콘텐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병행될 때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 같은 주식과 관련해서요. 네네. 실제로 온라인으로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네네. 그런 업체들이 성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결국은 경제신문의 온라인 유료화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네네. 결국은 그 온라인 유료화가 성공하려면은 경제신문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컨텐츠 만들라 그런 얘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문방송 모두 포털에 종속된 기구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포털에 기생하는 뉴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한국만의 어떤 특수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이렇게 전량의 기사를 포털에 공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 풀텍스트가 아니라 뭐 일부만 노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국지, 지역지 포함해서 모두 포털에 매달리는 경우는 막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포털에 기생하는 매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포털의 상업적 속성을 활용한 연예 저널리즘이랄지 어떤 공공 저널리즘을 외면한 어떤 그런 어떤 질 낮은 저널리즘의 행태만 양산돼서 결국 오디언스들이 지금 눈살만 찌푸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또 포털에 기생하면서 손쉬운 트래픽 기반의 광고 비즈니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랄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결국 내부적인 성찰이나 미래 실험 같은 어떤 그런 스탠스를 잡는 데에도 장애물로서 포털 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털을 벗어난 독자적인 전략 모델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뭐 해외 매체를 쓰러지고 또 뉴스 유료화하는 화두가 나오는 마당에는 포털을 좀 벗어난 관점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저널리즘 전문가 한국경제신문 최진승 기자였습니다.